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선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울러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배터리인데, 이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이 지금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첨단 분야인 이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이 패권을 거머쥐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안유아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 타이틀을 달고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 8명과 나눈 대담을 담았는데, 오늘까지 매일 3분씩 추첨해서 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 위기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책,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사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사연 연말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대상이 2천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 또 매월 장려상 50만 원씩 상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에 진정성 담겨 있으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경제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 놓고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간이 좀 마지막에 좀 부족해서 네. 중국과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한국이 지금 3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문제다. 네. 한국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나타내주는 거다라는 네. 얘기하다 지금 끊어졌거든요.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소재 부품 중심으로 수출해서 한국도 중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계속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한국이 산업구조가 이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산업구조 중심으로 변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흑자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적자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리 한국 성장의 절반은 반도체가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 이제는 그 저부가가치 쪽으로는 중국이 상당 부분 다 합니다.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글로벌리 많이 할수록 중국 수입이 늘어나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원래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소재 부품 상당 부분이 중국의 기업들이 이미 다 그 시장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는데, 이 소재 부품 쪽에서 옛날엔 전체가 한국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저부가가치 쪽으로는 중국 기업이 이제 다 해요. 저부가가치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재 부품, 반도체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제조업 쪽에 소재 부품 옛날에 한국 기업이 다 한국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성비 제일 좋고 해서 다 중국세 완성품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 부품을 썼는데 이제는 한국계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그 부분을 더 대체했다는 거죠. 한국 기업만큼 잘했다 이거죠. 이제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전 하나만, 배터리 하나만 들고 인프라 하나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부분 산업에서 이제는 모든 부품이 옛날에 중국이 가짜고 어쩌고 하면서 짝퉁이 어째 그 시대 지나갔다니까요.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잘 만들었고 가성비도 훨씬 더 쌉니다. 그 시대 지나갔습니까? 네.
이거는 저보다도 기업가들이 더 잘 알아요. 중국하고 비즈니스 없는 기업가들이 지금 없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예요. 진실이에요. 근데 한 영역만 남았어요. 이제는 소재 부품 수출에서 그 부가가치죠. 첨단 제조. 조금 어려운 공정나 철강 산업도 그렇잖아요. 포스코가 제일 어려운 철강 조금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쪽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 오니까 이제 무역 구조가 돌아설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는 경쟁력에서도 많은 산업에서 이미 중국이 다 한국을 따돌렸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옛날에는 저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이러면 와 일단 선진국 그리고 잘한다. 물건이 좋다. 배워야 된다. 뭐든 잘한다. 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이러면 반도체 빼고는 아무도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든 코리아만 붙으면 가격이 프리미엄 20~30% 더 비쌌어요. 똑같은 거라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ICT 영역은 중국이 초월했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넘어섰어요. 확실하게. ICT는 중국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마디로만 반도체 빼고는 이제는 가성비 쪽에서 중국이 이제는 앞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구조 문제다. 구조적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한덕수 총리 질문하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뭐 수출이 내리게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한국은 first mover가 아니라 이래 following 추격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추격자에서 글로벌 생태계에서 추격자로서 가성비를 잘 만들어서 내 포지션을 확대해 갔는데 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은 우선은 이제는 first mover가 아니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추격이 아닌 선도를 가야 해야죠. 이제는 내가 오리지널을 만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리지널을 만들 때. 이제는 옛날엔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항상 미국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나는 뭘 잘하냐면 그걸 시장에 맞게 섹시하게 그걸 이렇게 가성비 맞게 딱 해가지고 파는 걸 잘했어요. 그다음 특히 AS를 잘해요. 판 다음에 그 서비스나 이런 아기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데 어선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오리지널로 승부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추격자 입장으로 계속 고집하면은 그건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거로는 중국이 더 잘 나오니까. 굳이 만약에 계속 그 모델을 가겠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다른 시장이 있나? 그러니까 동남아는 아직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동남아를 자주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 기업 또 이 산업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절대 동의합니다. 그거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로다가 고집하겠느냐. 왜냐하면 비용에서 안 돼요. 한국 월급이 중국보다 3배 이상 높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배터리 이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산 전기차의 약진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팔립니까? 당연하죠. 일단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닝더스다라고 CATL. CATL 전 배터리 업체. CATL. 그게 CATL이 있고 배터리 그다음 비아디 이런 애들이 왜냐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혼자 60%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3, 4를 합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랑은 그냥 고철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 석유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석유 자동차는 부품도 얼마 없고. 석유 자동차는 엔지니어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엔지니어.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전기차는
그런 게 안 중요하고 예. 배터리가 이게 그 중국 CATL이나 중국 기업들이 하는 게 그 각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무겁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 영어 뭐지? 원통형? 아니 원통형 말고 네. 그 무슨 형이라고 하지? 이렇게 한탕형? 예, 그거 이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안 나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운전했을 때 안에도 무거운 차가 가는 거하고 얇은 차가 가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서 원래 중국 차가 한국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이 예. 배터리면 굉장히 없다고 예.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 기업들이. 복스바겐이나 예, 이런 애들이 예. 그러면서 글로벌의 이런 완성형 자동차업체들 이제는 중국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CATL이 가장 전기 배터리 많이 예. 파는 회사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안 썼어요. 그냥 각형은 될수록 안 쓰려고 했어요. 무거워서. 예. 그래서 한국이 이거 우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 이쪽으로 오히려 각형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격이거든요. 가격? 예. 가격이 그게 쌉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앞에서 성능은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배터리 성능. 그렇죠. 조금은 차나는데, 예. 근데 결국 가격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수출 구조가 지금 변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 결국 가성비 싸움에서 중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그래서 자동차 고령화하고 어쩌고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특히 배터리가 핵심인데 예. 중국 배터리가 점점 성능도 높아지고 또 오래 쓰고 예. 뭐 거리도 한 번에 뭐 1000km 간다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표준이 돼 버리는 거죠. 중국계. 예. 근데 중국이 왜 가성비를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냐면 예. 그게 규모의 경제의 특징이에요. 예. 한국은 인구가 5,400만 시장에 파는 거랑 중국이 14억 시장 파는 게 중국은 14억 시장으로 자체 표준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 안 주면 원래 복스바겐이 그 뭐 LG 거 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한국 수출하지 않으면 표준이 될 수가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성비로서 자기 그 시장에서 이거 내가 한 거의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신속한 상용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 기업들이 한 5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까 말까 할 때 중국은 1년 만에 맞추거든요. 손익분기점. 그다음부터는 계속 단가를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면 투입 비용, R&D 비용 같은데 매출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이기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가성비 때문에 중국에 이제 표준처럼 전 세계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첫째 배터리가 해결되면 전기차는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한국이 지금 왜 전기차가 한국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비하면 전기차 판매량이 확 달라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대에서 승자가 되려면 한국이란 나라가 승자가 되려면 국내 인프라가 일단 따라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마다 다 충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70년대, 80년대 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할 수가 없어요. 충전기 충전하는 그거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또 주무회의를 열어야 되고 무슨 복잡한 절차와 서울시 법이 또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 전기차 시대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10년 전부터 이미 전략을 세워갖고 보조금을 계속 주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된 나라예요. 충전 인프라가? 예. 이 중국에 또 가다 보면 한번 출장 가보면 쫙 보면 다 전기차가 택시, 버스 다 전기차고요. 그냥 가면 다 전기차 그 충전소가 쫙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또 더 발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많이 쓰니까 규모의 경제가 더 확산이 되면서 그 전기차 관련된 모든 부품이 더 발전하는 거죠. 가성비가 더 싸지고. 업체들이 막 몇천 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든요. 이쪽 관련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몇천 개 기업이 만들어져요. 배터리 업체만 막 8,500개 넘는단 말이에요. 한국 그렇게 만들어져요? 중국에? 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냐고. 못 만들어져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8,500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CATL 뭐 이게 가장 그거는 그냥 일이고. 근데 그 정도로 창업,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들이 그쪽에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장어 부품 기업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근데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막 200%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내래도 창업한다면 뭘 할까 할 때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잡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을 더 하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CATL이 그 이렇게 급성장하고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CATL의 그 아까 말씀하신 각형 배터리 이게 좀 성능은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싼다고 하지만 싸다고 해서 채택하는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업체 전기차에는 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쪽에 뭐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잘 모르시면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본질적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원인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 WTO 이런 규제 때문에 차별성을 못 두잖아요. 기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우대 정책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국산 기업이 더 보조를 많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라든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다. 승인해준 또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국산 더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 차이 때문에 불리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문제를 갖다가 정부 쪽에 내내 정책을 잘못하는 것처럼 밀면은 기업들이 나태해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하나가 중국 배터리 산업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결정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안 교수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왠지 이상하게 후련해지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어차피 중국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저히 저거 안 된다 해서 건너뛴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육성하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여기서 다룬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 질문이. 전기차라는 거는 모양만 차지 그냥 플랫폼이에요. 그렇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디바이스예요. 결국 그냥 플러스 자율주행으로 가버리면 사실 자동차가 아니죠. 이름만 자동차고 자율주행까지 되면은 차가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그 어떤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워킹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빅테크 개념이거든요. 빅테크. 그래서 이제는 이 자동차 디바이스 하나로 이게 지금 핸드폰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자동차 하나로. 그러면 그 결국 테크 싸움이 되는 거예요. 테크 싸움이 되는데 중국은 일단 플랫폼으로 오면은 무조건 이익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은 옛날에 왜 중국이라고 하냐면 31개 성이 각 성별로 이렇게 딱 하나 나라가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하나인데 실제 31개 성씨가 각 31개 국가처럼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큰데 통일된 시장이 아니었어요. 왜 성끼리 경쟁했을까요? 거기 당성끼리 경쟁하는 거지. 내가 성과가 더 커야 내가 시진핑이 다음에 시진핑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 간에 서로 수출을 못하게 쟤네끼리 거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림성에도 철강 산업 있고 화학 산업 있고 상해도 화학 산업 있고 쟤네끼리 죽이려게 하면 싸우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라는 컸지 경쟁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31개 시장으로 쪼개진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세계에 나갔을 때 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그런 경쟁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딱 오면서 인터넷에는 여기 길림성이고 여기 뭐 강소성이고 하남성이고 없잖아요. 인터넷 자체가 그냥 중국 자체가 그 하나 전체니까 14억이 예를 들면 알리바바다 하면 14억이 그 알리바바에 다 올라오잖아요. 여기 길림성 알리바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의 머릿수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래서 중국이 세계적 기업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애들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럼 전기차라는 게 딱 그 게임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싸움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테슬라가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예. 걸어다니는 레이더라고 했잖아요. 이 서울의 모든 지도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 본사에 빅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테슬라가 한국이 나라를 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다 칩시다.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서울 곳곳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 와도 돼요. 지도를 딱 보고 목표 쫙 보내면 땅땅 지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에서 그게 구글이 지도가 엄청나게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전기자동차가 그런 시대가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제일 핵심 이슈가 아까 말한 플랫폼이고요. 예. 두 번째 보안인 거예요. 어. 근데 보안 표준이 그다음 더 빅테크 기업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경쟁은 예. 세계 경쟁이에요. 세계 경쟁이에요. 네. 핵심이. 하나는 플랫폼 싸움이고 보안 싸움. 보안이라는 게 표준을 말하거든요. 예. 이 보안을 안 지키면 나한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품들을. 예. 보안 싸움은 앞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 전기자동차 부품을 공급할래 내 보안에 맞춰. 앞으로 보안이 표준이 된단 말이에요. 디지털 예. 보안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팽성할 거예요. 보안 표준 싸움일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왜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했냐면 달러가 왜 기초 통화입니까? 석유 달러라고 하잖아요. 석유에 패깅 시켜놨잖아요. 예. 달러가 그 황금 태환을 멈춘 이후로 그냥 종이돈이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보장해요? 그러니까 석유에다 패킹 시켜놓은 거잖아요. 사우디로는 건너갔죠. 예. 키신저가. 그러니까 아. 석유자동차는 석유가 없으면 돌아 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가 무조건 필수였단 말이에요. 모두 예. 공업화 국가에서. 아. 근데 전기자동차는 이제 석유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럼 달러의 석유 패킹 달러는 무너지는 거죠. 아, 그럼 중국 정부가 전기차의 육성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꼭 그 하나가 아니라 아니,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예, 달러의 목숨 조회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 내렸잖아요. 위안화 국제화는 사실 그 얘기 달러 항상 하셨지. 제가 그랬잖아요. 위안화 국제화는 달러 신용으로 왔다. 예. 그 말 했잖아요. 거기서 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 예, 벗어날 수 있는 산업 예. 구조가 아하. 마련되는 거죠. 아.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 통화라는 거는 그 국민의 국제화고 예. 그 국가 기업의 국제화다. 기업의 국제화라는 거는 그 국가의 산업의 국제화거든요. 예.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석유 자동차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과거 20년 개방한 결과가 안 된다는 거 온몸으로 그렇지. 느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제일 먼저 했고 예. 그거는 플랫폼 싸움이고 예. 이제 말한 것처럼 이런 싸움이니까 중국이 가장 우세해 있는 거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전기차 쪽은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세계 강국에 가서 지금 미국이 안 막잖아요. 미국 시장도 다 중국 기업이 할 거예요. 미국이 안 막았으면. 전기차를 예. 테슬라가 있는데 가성비 싸움에서 안 된다니까요. 가성비 싸움에서. 예, 절대 아니, 안 그렇지만은 자동차라는 거는 싼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그건 사람마다 다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뭐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오케이. 먼저 하셔. 죄송해요. 예, 자 질문 듣겠습니다. 전 자동차라는 네. 게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타고 있는데 그렇죠. 목숨을 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중국산 자동차 잘 안 타봐서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안전할까? 전기차라고 해서 괜찮을까 저거? 네. 불나지 않을까? 네. 브레이크 잘 밟히나? 네.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죠. 테슬라나 현대자동차, 벤츠의 전기차와 네. 경쟁이 될까 그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만약에 안전적 측면에서 말하면 그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 자동차들이 안전면이나 이런 면에서 성능이나 다 미국 글로벌 기업에 떨어져요. 예. 근데 전기 자동차는 다른 게임이에요. 예. 전기 자동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랫폼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레이더 하나로 예. 주변 상황의 컨트롤이 1초에 하냐 0.1초에 하나의 아. 문제예요. 예. 그 싸움인 거지. 그래서 그게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예. 둘이 가는 길이 달라요. 예. 테슬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미래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지금 개발 노선이 달라요. 중국하고 미국, 한국이 다 달라요. 테슬라가 가는 길은 이런 예.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예.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자,
확 어떤 돌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요? 왜냐면 내가 국제면허가 있으면 내가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란 나라 내가 처음 달려봐요. 예. 내 머리에 미국 나라 길은 없어요. 예. 내가 지금 처음 달려. 예. 운전대 잡았어. 예. 그래 내가 처음 달리는 길이니까 일단 내 머리가 거기서 이 상황 다 보면 서리하면서 운전하면 가잖아요. 예. 테슬라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걸 모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면허만에서 운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미국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고 네. 중국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테슬라 노선이에요. 그 데이터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싸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예. 한국 자동차나 중국 자동차는 그런 노선이 아니고 예. 먼저 지도를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도에 따라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 테슬라는 지도가 의미 없다라는 말 좀 정확하지 않은데 지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AI한테 계속 이래 지도를 주는 거잖아요. 이래 지도를 주면서 지도 보고 판단하는 거는 늦다라는 거지. 사람이 그 설바삭하게 민첩하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AI가 그 기능을 만들도 사람의 뇌를 대체할 정도로 기술 개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한국이나 중국은 지도 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딥러닝 기술 싸움이거든요. 딥러닝 기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사람 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그걸 그 부분 재밌는데 테슬라 쪽에서 가는 미국 쪽에 그 추구하는 방향은 인공지능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운전자가 지능을 갖게 해서 돌발 상황이 나오거나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사람처럼 하게 만드는 거고 중국 쪽에서 하는 거는 인프라가 지도를 통해서 지도 기반으로 가게 지도에서 하는 거기서 거기에 물론 지도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신호등이나 거기서 무슨 교통 상황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게 그 레이더 알아서 하게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로 간단 말을 레이더 기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이더 두 기술이거든요. 레이더와 레이더 기술인데 라이다. 그래서 그 라이다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게 지도로 근거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어도 된다는 주의예요. 비싸니까 라이다가. 그게 막 7천만 원 넘어 하니까 전기자동차 코드가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다는 필요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걔네 개발 노선이에요. 그러면 딥러닝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머스크가 제일 머리를 쓰는 게 어떻게 이게 사람 뇌까지 모방할 수 있게 사람 뇌를 모방하는 딥러닝 기술로 지금 가장 신경망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그걸 지금 가는 거고 한국이나 중국은 라이다 이런 기술로 해서 그때마다 쫙쫙쫙 이게 지도가 들어오면서 판단하면서 가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자동차 지도의 인공지능의 판단이 아니고 인프라가 판단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빨리 정보가 빨리 들어오게 넣어주는 거죠. 그 AI 다 AI인데 그 라이다로 찍을 때 그 정보가 이 AI에 빨리 들어오게 해야 판단을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거죠. 중국 쪽에서는 5m 앞에 1분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쯤에서 이 차가 바로 자동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게끔 데이터가, 만들어준다. 그 그런 방식이라 객관 이거죠.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게 바로 하는 거고. 근데 저쪽은 그 상황이 딱 차일 때 팍 반응하게 만드는 거고. 그 차이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안전하냐는 답이 지금 몰라요. 둘 다 합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표준 싸움이라니까요. 합칠 수 없다고요. 누가 먼저 지배하는 문제예요. 그것처럼 그 어느 게 더 안전할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질문에 답해드리면 꼭 테슬라라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중국 업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보장은 없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그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통적인 자동차 브레이크는 밟으면 서야 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 자동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중국 자동차를 못 타봐서 그랬다는 얘기는. 근데 전반적인 우리가 그 성능 비교해서 당연히 중국 차가 아직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고급차
예. 엄청 그 비싼 차 쪽은 당연히 예. 선진국들 차가 그렇군요. 주도하는 거 맞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테슬라와 중국 차가 가는 그 서로 표준이 네. 방향이 다르다. 네. 그 얘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 딥러닝 네.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도 인공지능 이쪽은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위. 그러니까. 미국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간 거예요. 시장이 있으니까 간 거겠지. 테슬라가. 그거 당연한 말이고요. 예. 근데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예. 미래 첨단 산업에서 예. 중국 시장 안 하면 할 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중에 예.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인공지능 AI. 쪽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은 거기가 미국이 특허보다 몇 배 더 많아요. 예. 그거 다 또 원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AI는 중국이 제일 첨단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참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건 그렇게 떨어졌는데 AI 같은 건 왜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앞서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전문가로서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 동영상 봤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긴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 영역이 디테일한 아니니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건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원래는. 반도체도 어느 영역 중국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 근데 반도체 이러면 사실 이게 좀 분야가 많으니까. 예, 한국이 반도체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메모리는 굉장히 잘하죠. 메모리 빼곤 잘하는 게 별로 이제는 그렇지. 없다고 말하는 게 예. 맞아요. 음. 그럼 어떻게 반도체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일반 용어 쓰는 게 왜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나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언어 지금 영역, 뭐 이런 데이터 처리 능력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 빨리 가죠. 데이터 처리 능력, 언어 빅데이터, 능력, 빅데이터 빅데이터, 처리, 예. 빅데이터 처리 능력. 예. 그것도 다 슈퍼 컴퓨팅 기술이 예. 미국하고 비까비까예요. 절대 미국이 배락하지 않아요. 그런 ICT 기술 수준이 한국 앞섰어요. 한국보다 앞섰다 예, 이거죠. 평균 그거 인터넷 정보진흥 어디 가면 자료가 있는데 예. 평균 0.2년에서 예. 1년 앞섰어요 중국이. ICT가 저는 떨어졌다니까요. 이걸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현실입니다. 이거 내가 말한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 찾아보면 데이터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테슬라가 중국으로 들어간 이유가 네. 시장도 있지만은 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이유 중에 기술 하나라는 시장 거죠. 두 개 다 기술 인프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프라.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전기자동차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데이터 진짜 빅데이터가 있는 건 중국이라니까요. 진짜 빅데이터가 있는 거는. 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ICT 기업 같은 경우, ICT 기업 그래서 같은 ICT가 경우에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네. 중국 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그런 중국의 빅데이터가 안 교수님 말씀대로면 진짜 빅데이터는 중국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구글이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네. 다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왔다가. 예. 왜냐하면 구글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그렇지. 구글은 사실은 예. 이름도 데이터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다. 예. 빅데이터가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의 사실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쌀이잖아요. 그렇죠. 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네.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 거기까지 하고 네. 그 요즘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 문제. 매우 심각하다기보다 1,300원대가 거의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막 네. 이게 물가도 그래서 자꾸 그 올라가게 좀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 네.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위안화는 일단 올해 지금 반년 예. 반년 한 6% 정도 절하가 됐고요. 예. 지금 작년 대비도 한 10% 정도 지금 절하가 됐어요. 예. 평가절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그럼 거죠. 다른 어쨌든 한국이나 뭐 원화나 네. 유로나 엔화에 네.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좀 비슷하게 떨어진 거예요? 더 위안화가 예. 그거는 잠깐만요.
위안화가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지금 줄 수 없어서 조금 근데 어쨌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원화 대비는 모르겠어요. 저 보지 않아가지고. 아니 지금 봐도 돼요. 잠깐 찾을까요 인터넷? 뭐 그러면서 제가 나머지 질문 계속 하십시오. 궁금한 걸 좀 물어볼 테니까 그 위안화가 그 약세가 되면은 이게 중국 위안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권 전체 그 통화에 대해서 같이 떨어지게 하는 원화가 더 떨어졌어요. 원화가 더 떨어졌다 위안화보다는 그렇군요. 어쨌든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면은 다 커플링돼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그 통화 자체가 다 같이 떨어진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경제학적 질문을 했는데 자 원화로만 얘기할게요. 그 실증 연구 우리가 참 실증 연구하잖아요. 위안화하고 원화의 커플링 관계는 양방향이 다 있어요.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가 절상이 돼요.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도 올라가요. 이유는 무역 구조가 아까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면 한국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향도 있어요.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이게 원화가 절하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그게 경쟁력 싸움인 거죠. 수출 경쟁력 싸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에서 원화가 만약에 절하가 되면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가겠죠. 아까 내가 경쟁하는 산업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는데 위안화가 가치가 그대로 있다면 글로벌상에서 위안화 부품을 더 사가겠죠. 그러면 한국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국 이 원화가 이게 네거티브 영향 받으니까 또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게 지배를 하냐. 어느 게 이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수출 구조 적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안화가 절상하면 원화도 절상했어요. 그 넷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다 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걔도 위안화가 절상하면 원화도 절상하더라. 그게 그래서 중국 수출 잘 되면 한국 수출 잘 되는 그 구조가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안 돼. 네거티브 관계가 더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역 구조가 결정합니다. 이 두 나라 통화와의 관계는 무역 구조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롭게 본 기사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 미국 국채 보유량이 지금 1조 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갔다. 이게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국채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이것도 달러 패권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길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그거하고 연관되죠. 달러 가치는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 CPI가 9% 넘게 나왔잖아요. 9.1%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으로 이해하세요? 기자님은. 무슨 이유라니 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가 돈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러라는 종이돈이 매년 9.1%씩 떨어진다. 내가 가만히 이래 집에다 놔뒀는데 10% 떨어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는 또 10% 떨어져요. 그럼 2년 만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가 떨어져요. 3년. 그 돈을 그냥 그렇게 종이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국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3%를 준다. 근데 물가가 9%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3%씩 받았는데 매년마다 9%씩 절하가 돼요. 그럼 6% 손해네. 손해죠. 그러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 국채를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9%가 계속되면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면은 아니요. 근데 실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상은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언제부터 줄이기 시작했냐면 최근의 문제 아니고 2008년 이후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체 외환 보유액이 80% 제일 높을 때 80% 넘어갔는데 80%까지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
10까지 떨어뜨렸어요. 예. 지금 더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계기가 예. 그때 느낀 거예요. 미국 국채 갖고 있어봤자 예.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예. 중국 사람 피땀으로 번 외환보유액이 한순간에 종이 돈이 된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그때, 경험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위안화 국제화가 2009년에 출시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도 어. 국제 통화하겠다.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국제 통화한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 외환보유액에 위안화를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첫째, 두 번째 1대1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1대1로라는 게 결국은 달러 국채를 줄이니까 투자할 데 없는 거예요. 외환보유액 많이 사서 갖고 있는데 예. 달러 국채를 안 사면 전 세계 투자할 그 돈을 어디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갖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여태까지 돈 버는 거 갖다 다 미국 국채를 샀었는데 네. 미국 국채를 이게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니. 예. 그러니까 그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외환보유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한국은행도 외환보유 운용을 해야 돼요. 예. 운용 잘못하면 그거 왕창 꽝이거든요. 예. 그러면 달러 국채 투자하면 어디다 투자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전 세계 자원을 사들여야 되겠다. 어차피 예. 중국은 수입 국가잖아요. 예. 자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뭐 저기 동남아에서 예. 뭐 전 세계 다니면서 광산을 사들이고 항구를 사들이고 그러면서 한 게 1대1로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분을 갖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지분. 그다음에 부동산도 사고 예. 뭐 문화 산업도 사고 특허도 사고 기술도 사고 그걸 자산화시킨 거죠. 원래는 국채로만 갖고 있다가 그거를 다 자산화시켰죠. 국채 살 돈으로 그렇게 자산으로 다 네, 해외 자산화시켰죠. 광산 사고 항구 사고 이런 게 훨씬 더 낫다. 예. 그다음에 금을 많이 사들였어요. 금을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확대하고 있어요. 예.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금을.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하고 하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그 뜨거운 맛을 봤었으니까 손해를 이번에도 또 봤으니까 받고 코로나 시기도 또 받고 또 받고 예. 그러니까는 미국 국채를 그럼 계속 보유량은 중국은 줄이겠군요. 줄이죠. 그게 목표 비중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면 그냥 미국 국채 장점은 하나예요. 유동성. 예. 얘네 그렇지. 급할 때 예. 빨리 달러로, 자산화 예.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산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국채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달러 국채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예. 그러면 그 어느 유동성이랑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우리 경상수지 적자 나는 걸 한 3개월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대만 통일을 또 앞에 여면을 둬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또 있어야 되는 달러 보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적정 외환 보유인데 그 계산하면 1조에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모자란 거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달러 국채는 줄였지만 황금이라든지 이런 현금성 자산은 늘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중국이 안 사주면은 다른 나라들이 사줘야겠네요. 그러면. 그게 주로 옛날에 일본이 주로 사줬고요. 그랬죠. 근데 달러 국채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한 다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유동성 자산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 또 위기를 조장해서 계속 달러 국채 사게 만들잖아요. 제가 요서 지난번에 열변을 했잖아요. 달러 국채를 이용해서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다. 일부러 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달러 국채 팔려고? 제가 말했잖아요. 잠깐만 제가 말한 이런 거를 머리에 안 두실 겁니까?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풀었다 놨다 하면서 왜냐면 미국은 자본시장으로 살아간 나라니까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교수님 나오니까 그 중국 그 부동산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좀 살아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저한테 진짜 그 말씀을 해줘서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부동산 어떻다고 말했어요. 안 좋다고 했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 헝다가 뭐 부도인데 뭐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지금 한 1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다 뭐 다른 전문가 아니라는데 나는 그때 뭐 아니라고 계속 끝났다고 말했죠. 끝났다고 했지. 그래서야 그래.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막 헝다도 지금 어쨌든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방 정부가 헝다도 도와주고 옛날에 있다고 끝났다고 하지만. 했죠. 끝났어요, 사실은. 아니 그래도 그 회장도 남아 있고 다 남아 있지 않나 그래도?
그게 보여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예. 그게 끝났다라는 시그널은 엄청난 그런 거라고 시학이 온다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건 실제는 지방정부가 대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허울만 있는 거고 예. 사실상은 지금 중국 100대 예. 부동산 기업이 28개가 다 부도를 냈어요. 100대 부동산 기업 중에 28개가.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 데이터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예.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기업이 삐꼬이웬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삐꼬이웬이 그냥 중국의 삐꼬이웬 모른다면 간첩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재벌입니다. 예. 그게 젊은 여자가 양회엔이라는 여자가 중국의 아시아에서 가장 재벌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 자산이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전체 52%가 줄어들었어요. 예. 시가총액이 52%가.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단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적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은 정말 달라요.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요. 예. 제가 은행이면 왜냐면 이게 실제 내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은행이에요. 예. 그러면 자 나한테 VIP 고객이 있어요. 예. 이렇게 부동산이 잘 될 때 이 VIP 고객가 100채를 갖고 있어요. 예. 한국말 하면 그런 투자 있잖아요. 갭 투자. 중국도 갭 투자한단 말이에요. 예. 갭 투자로 예. 한 게 100채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예.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예. 얘네 다 파산할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이자를 못 내. 예.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가서 차압을 해야 돼요. 그걸 부도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럼 데이터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말을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완전히 다 만약에 정리해버렸으면 예. 내 생각에는 일단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는 건 정상이고요. 당연한 거고 은행들도 다 파산할 거예요. 웬간한 은행은 지방은행들은 아마 다 파산일 거예요. 옛날에 90, 97, 98대 중국 은행들이 파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주룽지 총리가 은행들 다 파산하게 생겨 대형 은행들이. 예. 그래서 거기 그 부채만 딱 뗐거든요. 딱 떼서 그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놨거든요. 부채만 딱 떼서. 네. 그래서 은행이 죽으면 나라가 죽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부동산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연명만 하는 거잖아요. 안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연명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고 지금 저 서방 세계에서는 그 2008년 그게 모르게지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리만을 결국 무너뜨렸어요. 예, 대출이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은 막 우리가 그 영화 빅샷을 보면 빅샷 그 영화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 봉을 잡고 춤추는 여자 그 여자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봉을 잡고 춤추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가 부동산 7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다 무너지면서 기초자산에 무너지면서 금융위기 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금융 중심이니까 그게 전 세계 대형 금융결의 파생 상품으로 많이 팔려서 전 세계 금융위기로 됐죠. 근데 중국은 문을 딱 닫아놨으니까 딱 그 1단계 모기지가 지금 문제가 다시 생겨버린 거죠. 결국 지금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성실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 안 가도 대출을 갚았어요. 은행에. 아파트 올라 안 가는데. 근데 지금 어제는 안 갚겠다고 그래. 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그럼 더 나오시고 그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중국발 금융위기 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타이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발덩어리에 불이 떠졌다. 그래서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긴급하게. 그거 막으려고? 그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금융위기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그럼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그게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금융위기라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금융경색. 돈이 안 돌면 금융위기고 경제위기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이거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좀 다른데. 달라요. 금융위기는 사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도로 가냐의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게 만약 어쨌든 위기가 오면은 다른 나라에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습니까? 있죠. 큰 영향이 있어요? 네.
큰 영향이라보다 수출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과 최근 원자재가 하락, 인플레이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